서울의 하늘을 찌르는 유리타워의 40층에서 정재혁 회장은 도시의 파노라마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제국 천하그룹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였으며 그는 그것을 강철 같은 의지와 냉혹한 결단력으로 이끌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다. 절대적인 침묵이 사무실을 지배했고 직원들은 그의 눈길을 피하며 조용히 업무를 수행했다. 김 비서, 오늘 일정은? 정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회장님 오전 10시에 투자자 미팅, 12시에 임원 점심회의, 오후 3시에 신제품 발표회 리허설이 있습니다. 김유진 비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일정을 보고했다. 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읽기 힘들었다. 50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정재혁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오늘 특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김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청소 담당 직원 중 한 명 박소희 씨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정재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청소부와 면담, 내 시간이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나? 인사팀에서 처리하게. 이미 인사팀에서 거절했습니다만 그녀가 매우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혁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5분, 그 이상은 안 돼. 오전 회의가 끝나고 박소희가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30 중반의 여성으로 지친 눈빛 속에서도 강인함이 느껴졌다. 들어오세요. 정재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을 통해 들렸다. 박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장실의 웅장함이 그녀를 압도했다. 검은 대리석 바닥, 최고급 가구, 그리고 한쪽 벽면을 차지하는 거대한 수족관. 화려한 열대어들이 평화롭게 헤엄치는 모습이 이 차가운 공간에 유일한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박소희 씨, 정재혁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다. 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입니다. 시작하세요. 정재혁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참을성 없는 기다림만이 있었다. 박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 딸 은지를 며칠 동안 회사에 데려올 수 있을지 허락을 구하러 왔습니다. 은지는 5살인데 보육원이 리모델링으로 일주일간 문을 닫았고 제가 맡길 다른 곳이 없습니다. 아이 아빠는 우리 곁에 없고 친척들도 모두 지방에 살아서 정재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회사는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규정상 외부인, 특히 어린이를 데려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박소희의 눈에 절박함이 어렸다.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일을 못하면 생계가, 은지는 매우 조용한 아이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청소하는 동안 한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릴 겁니다. 정재혁은 짜증스럽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그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분명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규정을 어기는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는 차갑게 말했다. 일주일만 허락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아이가 소음을 내거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일으킨다면 즉시 해고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박소희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드립니다. 은지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정재혁은 이미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리며 대화가 끝났음을 분명히 했다. 박소희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회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예외를 허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오늘 아침 그가 받은 이상한 전화 때문일 것이다. 서울대병원에서 그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정재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창문을 통해 펼쳐졌다. 그의 제국이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해왔다. 그의 회사, 그의 직원들, 그의 삶.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은 그 통제력이 조금씩 미끄러져 가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박소희는 작은 손을 잡고 회사에 나타났다.
은지는 엄마의 뒤에 반쯤 숨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거대한 로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분홍색 원피스에 작은 곰 모양 배낭을 메고 있었다. 은지야, 엄마가 일하는 동안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박소희가 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며 말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은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청소 도구를 준비하는 동안 김유진 비서가 다가왔다. 박소희 씨,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출근하시면 바로 회장실 청소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제 늦게까지 회의가 있으셔서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시네요. 박소희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은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다. 다행히 정재혁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박소희는 빠르게 청소를 시작했고 은지에게는 회장실 구석에 있는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보라고 했다. 은지는 얌전히 그림책을 펼쳤지만 곧 그녀의 시선은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수족관으로 향했다. 화려한 색상의 물고기들이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에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엄마, 저기 봐요. 무지개 물고기들. 은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쉿, 은지야. 조용히 해야지. 기억나? 박소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의를 주었다. 은지는 입에 손을 대고 미안해요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다. 조용히 소파에서 내려와 수족관 앞으로 다가갔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그녀 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다. 정재혁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굳어 있었지만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어젯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병원 방문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회장님, 박소희는 놀라서 허리를 폈다. 죄송합니다. 아직 청소가 끝나지 않았어요. 정재혁은 대답 없이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때 그의 시선이 수족관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녀에게 닿았다. 은지는 물고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의 등장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저 아이가 내 딸이군. 정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박소희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은지예요. 은지야, 이쪽으로 와서 인사드려야지. 은지는 마침내 회장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은지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저는 박은지예요. 저기 물고기들이 아저씨 거예요? 정재혁은 어린아이의 직접적인 질문에 약간 당황했다. 그렇다. 정말 예뻐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다. 이름도 있어요? 은지야. 박소희가 당황해하며 딸의 손을 잡으려 했다. 회장님을 귀찮게 하면 안 돼. 정재혁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어린 소녀의 순수한 질문이 오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물고기 이름? 그는 거의 20년 전에 그 수족관을 설치했지만 한 번도 물고기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지 인테리어의 일부였을 뿐이다. 아니, 이름은 없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럼 제가 지어도 돼요? 은지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박소희는 창백해졌다. 딸이 회장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다니. 그녀는 곧 해고될 것이 분명했다. 놀랍게도 정재혁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그것은 미소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평소의 차가운 냉정함은 아니었다. 원한다면 그가 짧게 대답했다. 은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고마워요. 저 노란 물고기는 햇님이에요. 저 파란 건 구름이, 저 빨간 건. 정재혁은 그녀의 말을 반쯤만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갑자기 30년도 더 전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로 돌아갔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작은 어항을 선물했었다. 그것은 그의 10살 생일 선물이었다. 그는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에 모두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들어주었다. 회장님? 김유진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비서는 언제 들어왔는지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10시 미팅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재혁은 목을 가다듬었다. 알았어, 가지. 박소희에게 향해 그는 말했다. 청소를 마저 하고 나가게.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가 물고기를 보고 싶다면 나머지 주 동안 오후 4시에 15분간 허락하겠다. 박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재혁은 대답하지 않고 회의실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했는지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오후에 있을 병원 방문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또는 어쩌면 은지의 순수한 호기심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의 앞에는 중요한 회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오후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최종 검진 결과를 받아야 했다. 정재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그의 냉철한 비즈니스 페르소나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소녀의 밝은 미소와 수족관 속 햇님이라 이름 붙여진 노란 물고기의 이미지가 남아있었다. 그날 오후 정재혁은 서울대병원 최고 심장 전문의 김도진 교수 앞에 앉아 있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고 정재혁은 이미 나쁜 소식임을 직감했다. 정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심근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특히 심장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심장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재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현재 상태로는? 김 교수는 잠시 망설였다. 적절한 치료와 생활 방식 변화가 없다면 1년에서 길어야 2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재혁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치료 방법은요?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심장 이식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문제는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재혁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해외 의료진을 불러올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기증자를 찾기 위해 그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항상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처방과 다음 단계에 대한 안내를 주십시오. 김 교수는 그의 반응에 약간 놀란 듯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진단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정재혁은 마치 일상적인 비즈니스 보고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스트레스가 병의 진행을 크게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현재 생활 방식과 업무 강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당장 업무량을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정재혁은 처음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에게 일을 줄이라는 것은 숨을 덜 쉬라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건 어렵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정재혁은 병원을 나왔다. 그의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는 갑자기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회사로 돌아가게. 나는 잠시 걸을 테니. 그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가을의 서울, 한강공원은 붉게 물든 단풍으로 가득했다. 정재혁은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걸었다. 1년, 많아야 2년. 그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5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가족, 사랑, 친구 모두 포기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대한 회사, 두려움으로 그를 대하는 직원들, 그리고 40층 꼭대기의 외로운 사무실. 그는 갑자기 멈춰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평화롭게 흘러갔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은지의 얼굴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물고기에 이름을 붙이는 그녀의 순수한 기쁨. 그것은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상기시켰다. 정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평생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운명은 그의 통제 밖에 있었다. 처음으로 정재혁은 진정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정재혁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다. 40층의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후였다. 그는 어두운 사무실로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섰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 그가 정복한 세계.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는 천천히 수족관 쪽으로 걸어갔다.
해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노란 물고기가 여전히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었다. 정재혁은 유리에 손을 대고 물고기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무언가에 이름을 지어준 것이 언제였을까? 아마도 30년도 더 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을 것이다. 아버지, 그가 작게 속삭였다. 그의 아버지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작은 제빵점을 운영하며 정재혁에게 정직과 배려를 가르쳤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15살이던 정재혁은 변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고 결심했다. 감정은 약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벤처 기업을 시작해 지금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인간성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지만 그것이 성공의 대가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는 무엇을 얻은 것인가? 병든 심장과 공허한 미래. 정재혁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회장실 문이 조금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누구지? 그가 어둠 속에서 물었다. 안녕하세요, 물고기 아저씨. 은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수족관 불빛에 이끌려 들어온 것 같았다. 정재혁은 당황했다. 내 엄마는 어디 있니? 엄마는 화장실에 있어요. 엄마가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은지가 설명했다. 저는 해님이랑 구름이가 보고 싶었어요. 정재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금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어린 소녀를 쫓아내기도 못했다. 잠시만 봐도 돼. 그리고 엄마한테 갈렴. 그가 말했다. 은지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듯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수족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작은 손가락으로 유리를 가리키며 혼잣말로 물고기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정재혁은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오늘의 진단 결과가 그를 완전히 지치게 했다. 갑자기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울지 않았던가. 아마도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빠르게 눈물을 닦아냈지만 작은 한숨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은지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잠시 정재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왜 울어요? 그녀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울고 있지 않아. 정재혁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지는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저씨, 슬퍼 보여요. 우리 엄마도 가끔 저렇게 슬퍼해요. 정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저씨, 안아줄까요? 은지가 갑자기 물었다. 정재혁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슬플 때는 안아주면 마음이 좀 나아진대요. 은지가 진지하게 설명했다. 제가 무서운 꿈 꾸고 울 때도 엄마가 안아주면 괜찮아져요. 정재혁은 말을 잃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그를 안아주지 않았던가. 그는 오랫동안 그 어떤 진정한 인간적 접촉도 거부해왔다. 사업 파트너와의 형식적인 악수, 그게 전부였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은지는 자연스럽게 다가와 그의 무릎에 작은 팔을 둘렀다. 그녀의 포옹은 어설펐지만 따뜻했다. 괜찮아요, 아저씨. 울어도 돼요. 제가 있을게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정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울었다. 분노나 좌절의 눈물이 아닌 깊은 슬픔과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그는 본능적으로 작은 소녀를 감싸 안았다. 왜 여기 있는 거니? 엄마가 찾고 있을 텐데. 정재혁이 마침내 말했다. 은지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솔직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아파요. 아까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제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엄마는 그냥 화장실에서 조용히 있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물고기 보러 왔어요. 정재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네, 엄마 두통이 심한가 보구나. 네, 엄마는 가끔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럴 때는 제가 물 떠다 드려요. 은지가 말했다. 정재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한 번도 박소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수많은 직원 중 하나였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삶, 그녀의 고통에 대해 알게 되니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내 엄마를 찾아보자.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복도로 나갔다. 몇 분 후 그들은 화장실 근처 의자에 앉아있는 박소희를 발견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엄마! 은지가 달려갔다. 박소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딸 뒤에 서 있는 정재혁을 보고 당황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은지가 귀찮게 해드렸나요? 정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괜찮습니다. 그냥 편두통이 가끔씩 심해질 때가 있어서요. 박소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곧 나아질 겁니다. 제 차로 집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정재혁이 갑자기 말했다. 박소희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지하철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 상태로 지하철은 무리입니다. 정재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에게 연락해서 차량을 준비하게 하겠습니다. 박소희는 더 이상 거절할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정재혁의 고급 세단이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박소희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차 안에서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진 상태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내일은 푹 쉬세요. 정재혁이 말했다. 은지도 데려오지 말고. 박소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결근하면 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정재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쉬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지야, 회장님께 감사 인사 드려야지. 은지는 환한 미소로 정재혁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물고기 아저씨. 내일 해님이랑 구름이한테 안녕이라고 전해주세요. 정재혁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갑자기 이 작은 소녀에게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그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정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날이었다. 아침에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고 저녁에는 5살 소녀의 품에서 울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병원 진단과 은지, 그리고 박소희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그가 울 때 은지가 그를 안아준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조용히 사무실을 정리하고 싶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 화면에는 수십 개의 이메일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목,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정재혁은 눈을 좁혔다. 이메일은 김도윤 부사장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김도윤은 그의 오른팔이자 회사의 2인자였다. 그는 이메일을 열었다. 회장님, 병원 관계자로부터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심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회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사회는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도윤 드림. 정재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의 사적인 의료 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것인가? 그리고 김도윤은 그와 상의도 없이 이사회를 소집했다니. 그는 즉시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바로 받아줬다. 회장님, 김도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지? 정재혁이 차갑게 물었다. 내 허락 없이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회장님의 건강이 우려되어 그랬습니다. 김도윤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었지? 회장님, 이런 규모의 회사에서는 비밀이란 없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 있었다. 저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없으시게 되면 회사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재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이사회는 취소해. 내가 직접 공지하겠어. 죄송합니다만 이미 모든 이사진이 동의했습니다. 김도윤이 대답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회장님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정재혁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등에 칼을 맞은 기분이었다. 김도윤은 그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다. 그런데 이제 그는 정재혁의 약점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이 그의 몸이 아닌 그를 배신한 측근들에 의해서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수족관 앞으로 걸어갔다. 은지가 이름 붙인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어제 은지의 순수한 포옹을 떠올렸다. 그 5살 소녀는 그 어떤 대가나 기대 없이 그를 위로했다. 반면에 그가 20년간 신뢰했던 사람들은 그의 약점을 발견하자마자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 정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그는 은지와 박소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박소희의 두통은 나아졌을까? 은지는 오늘 누구와 놀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왜 갑자기 그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자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생각은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김유진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오늘 일정을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정재혁은 갑자기 결심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 비서, 박소희 씨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나요? 김유진은 놀랐지만 전문가다운 태도로 빠르게 대답했다. 네, 인사 기록에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일정을 전부 비워주세요. 오늘은 외부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유진의 눈이 커졌다. 전부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미팅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전부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세요. 정재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김도윤 부사장에게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마세요. 김유진은 당황했지만 지시에 따랐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 정재혁은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여 박소희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평소 운전기사와 함께 다녔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행방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운전하는 동안 그는 어제 김도진 교수가 한 말을 떠올렸다. 스트레스가 병의 진행을 크게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 정도는 모든 것을 잊고 쉬어도 괜찮을 것이다. 어차피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정재혁이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차에서 내렸다.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간 그는 805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는 정말 이렇게 불쑥 찾아와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어제 그를 위로해준 작은 소녀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당겼다. 그는 도어벨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소희가 나타났다. 그녀는 정재혁을 보고 깜짝 놀랐다. 회장님,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정재혁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회사 대표가 직원의 집에 갑자기 찾아오다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그가 말했다. 그저 당신과 은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소희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회장님. 몸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재혁은 박소희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섰다. 그곳은 좁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벽에는 은지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다. 은지는 어디 있나요? 그가 물었다. 은지야, 누가 오셨어? 박소희가 안방을 향해 불렀다. 잠시 후 은지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정재혁을 보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었다. 물고기 아저씨, 그녀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정재혁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안녕, 은지야. 물고기들은 잘 있어요? 은지가 순진하게 물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어. 해님이랑 구름이가 너한테 안부 전해달래. 정재혁이 대답했다. 은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내일 가서 볼 수 있어요? 정재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가 왜 여기 왔는지. 그는 은지와 박소희를 돕고 싶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어쩌면 그의 남은 인생에서 그는 마침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오늘 너희 둘을 초대하러 왔어. 그가 말했다.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박소희는 당황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지 않으셔도 부탁이에요.
정재혁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그냥 물고기 아저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날은 정재혁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였다. 그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을 느꼈다. 은지와 박소희와 함께한 시간은 그에게 잊고 살았던 삶의 단순한 기쁨들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먼저 서울 대공원으로 갔다. 은지는 동물들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정재혁은 그녀의 순수한 기쁨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은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함께 동물 모양 풍선도 만들었다. 박소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긴장을 풀고 딸과 정재혁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었는데. 박소희가 벤치에 앉아 은지가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오늘은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정재혁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제가 더 고마워해야 할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재혁은 잠시 침묵했다. 어제 은지가 제게 해준 것 때문에요. 그 아이는 특별해요. 박소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네, 은지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아이로 키우셨나요? 정재혁이 궁금해했다. 박소희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은지가 본래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은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정재혁은 더 묻고 싶었지만 박소희의 표정에서 그녀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신 그는 화제를 바꿨다. 두통은 자주 오나요? 네, 몇 년 전부터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 특히 심해져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약도 있고. 대화는 은지가 달려오면서 중단되었다. 엄마, 아저씨, 저기 동물 공연 한대요.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함께 동물 공연을 보러 갔고 그 후에는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정재혁은 오랜만에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 은지가 고른 메뉴였다. 그는 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했지만 오늘의 단순한 식사가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점심 후 정재혁은 그들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들은 천천히 강변을 걸었다. 은지는 때때로 앞서 뛰어가 단풍잎을 모으고 정재혁과 박소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어제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박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괜찮으신가요? 정재혁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죠? 김유진 비서님이 언급하셨어요. 제가 회장님 스케줄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그녀가 설명했다. 실례였다면 죄송합니다. 정재혁은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상태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그는 갑자기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심장 문제가 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소희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많이 심각한가요? 정재혁은 잠시 망설였다. 의사는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치료 방법이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박소희는 충격을 받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을 텐데. 괜찮아요. 정재혁이 약하게 미소 지었다. 이상하게도 어제 저녁 은지를 만난 후부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오늘도 역시.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다. 갑자기 은지가 달려와 정재혁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풍선 아저씨가 저기 있어요. 풍선 사주실래요?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정재혁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어떤 걸 갖고 싶니? 물고기요. 해님이랑 구름이처럼 생긴 거요. 은지가 기쁘게 대답했다. 그들은 풍선 가게로 향했다. 은지는 노란색과 파란색 물고기 풍선을 받고 행복해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풍선을 들고 공원을 돌아다녔다.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 그들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은지는 정재혁의 옆에 앉아 그에게 기대어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의 활동으로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저씨. 은지가 말했다. 내일도 같이 놀아요? 정재혁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김도윤과 다른 이사들이 그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아 그의 권한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도. 오늘 하루 동안 그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지냈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미안해, 은지야. 내일은 중요한 일이 있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곧 다시 만나자. 약속할게. 은지는 조금 실망한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정재혁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석양이 완전히 지기 전에 자리를 떴다. 정재혁은 박소희와 은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은지는 정재혁에게 달려와 꼭 안아주었다. 잘 자요, 물고기 아저씨. 해님이랑 구름이한테도 안녕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정재혁은 그녀를 안아주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럴게, 은지야. 잘 자. 박소희는 정재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정재혁 씨. 정재혁은 미소를 지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그가 차를 타고 떠나자 은지는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다.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재혁은 가슴속에서 강한 결의가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갑자기 살고 싶어졌다. 더 오래 살고 싶었다. 은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는 이제 투쟁할 이유가 생겼다. 다음 날 아침 정재혁은 회사에 일찍 도착했다. 그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이제 그곳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김도윤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재혁이 들어서자 방 안의 대화가 멈추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재혁이 침착하게 말했다. 제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도윤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정재혁은 그를 무시하고 계속했다. 제 의료 기록은 철저히 비밀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회장님, 김도윤이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다. 저희는 모두 회장님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정재혁이 차갑게 물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필요한 조치가 뭔지 들어볼까요? 김도윤은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다. 저희는 회장님께서 당분간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경영에서 물러나 계시는 동안 제가 임시 CEO로서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물론 이사회에 승인해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이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정재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김도윤은 그의 건강 문제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20년 동안의 충성은 어디로 간 것인가? 알겠습니다. 정재혁이 마침내 말했다. 투표를 진행하세요. 김도윤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네, 회장님.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혁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에서 물러나고 김도윤 부사장이 임시 CEO로 임명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이사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혁은 이사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와 함께 회사를 성장시켜온 동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를 배신하려 하고 있었다. 손이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정재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모든 손이 올라가지는 않았다. 12명의 이사 중 5명만이 손을 들었다. 김도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확실히 더 많은 지지를 기대했던 것 같았다. 반대하시는 분들? 정재혁이 침착하게 물었다. 7명의 이사가 손을 들었다. 김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제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정재혁이 선언했다. 다른 안건이 없다면 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김도윤은 당황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제까지 모두 동의했었는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정재혁이 차갑게 대답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세요. 오후에 각자 사무실로 방문하겠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떠나자 김도윤만이 남았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정재혁을 노려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가 중얼거렸다. 정재혁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김 부사장, 당신이 나를 얼마나 오래 알았죠? 20년?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나요? 당신의 건강 상태는... 김도윤이 말을 시작했지만 정재혁이 그를 가로막았다. 내 건강은 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이든 내가 이 회사를 떠날 때는 내가 선택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정재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어떤 배신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해 충분합니다. 정재혁이 그를 가로막았다. 오후에 당신 사무실로 갈 테니 그때 이야기합시다. 김도윤이 회의실을 떠난 후 정재혁은 혼자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제 저녁 그는 모든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그의 비전은 여전히 강했으며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사를 이끌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많은 이사들이 그의 솔직함과 의지에 감동받았고 그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재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도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위험했다. 그는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사무실로 돌아온 정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다시 은지와 박소희에게로 향했다. 어제의 행복한 시간들, 그는 갑자기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특히 박소희가 언급했던 그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김유진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박소희 씨의 인사 파일을 가져다 주세요. 잠시 후 김유진은 파일을 들고 돌아왔다. 정재혁은 파일을 열어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았다. 박소희 35세, 3년 전에 회사에 입사했다. 이전 직장 기록, 학력, 그리고 가족 사항. 그는 그 부분에서 멈췄다. 배우자 김민준, 별거 중. 정재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별거 중이라. 은지의 아버지에 대해 박소희가 불편해했던 이유가 이제 이해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파일을 읽었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다. 그는 다시 김유진을 불렀다. 김 비서, 박소희 씨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특히 그녀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요. 김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박소희 씨가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요. 그녀의 전 남편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재혁은 깜짝 놀랐다. 가정폭력이라고? 네. 그리고 그녀가 딸을 데리고 도망쳐 숨어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취직한 것 같아요. 전 남편이 찾지 못하도록. 정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지와 박소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니. 그는 갑자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김 비서, 오늘 오후 일정을 비워주세요. 그리고 법무팀장을 제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네, 회장님. 정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는 이제 두 가지 싸움에 직면해 있었다. 하나는 자신의 건강과의 싸움, 다른 하나는 김도윤과의 권력 다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은지와 박소희를 보호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가 남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는 수족관으로 걸어가 물고기들을 바라보았다. 은지가 지어준 이름들이 떠올랐다. 햇님, 구름이. 그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이름들. 마치 그의 인생에 빛을 가져다준 작은 소녀처럼. 기다려, 은지야. 그가 속삭였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정재혁은 법무팀장 이상현과의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방금 박소희와 은지의 법적 보호에 관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현은 처음에 회장이 왜 갑자기 청소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지 의아해했지만 정재혁의 단호한 지시에 따라 곧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비서, 정재혁이 인터폰을 통해 불렀다. 박소희 씨에게 연락해서 내일 아침 10시에 내 사무실로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은지도 함께 데려와도 좋다고 말해주세요. 네, 회장님. 김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재혁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4시. 김도윤과의 약속 시간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김도윤의 사무실로 향했다. 김도윤의 사무실은 39층에 있었다.
정재혁의 바로 아래층이자 권력의 위계를 상징하는 배치였다. 정재혁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도윤은 창가에 서 있다가 빠르게 돌아섰다. 회장님,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앉지, 정재혁이 지시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두 사람 모두 첫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왜 그랬습니까? 정재혁이 마침내 물었다. 20년을 함께 일했는데 왜 내 등 뒤에서 그런 짓을 했죠?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회장님,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왜 비밀리에 이사들을 접촉했고 내 의료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했죠? 김도윤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다. 회장님이 쉽게 권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의 성격을 알기에 내 성격, 정재혁이 냉소적으로 물었다. 회장님은 항상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회사에 해가 될 때도요. 김도윤이 마침내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회장님이 병으로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혼란 속에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재혁은 김도윤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어떤 면에서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정재혁은 확실히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고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쉽게 권한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정재혁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배신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배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유감입니다. 김도윤이 대답했다. 저는 단지 회사의 미래를 생각했을 뿐입니다. 정말 그것뿐입니까? 아니면 내 자리를 원한 것인가요? 김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사장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재혁이 마침내 선언했다. 내일부로 해외 지사로 발령날 것입니다. 뉴욕이나 런던 중 선택하세요. 김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그건 선택권을 드리는 것만 해도 관대한 겁니다. 정재혁이 그를 가로막았다. 당신이 한 일은 해고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랜 관계를 생각해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김도윤은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런던을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사팀에 통보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사무실을 정리하세요. 정재혁은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에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심한 현기증이 그를 덮쳤다. 그는 벽을 짚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다. 회장님, 김도윤이 놀라서 일어났다. 정재혁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괜찮아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현기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잠시 서서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의사가 경고했던 대로였다. 스트레스는 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 그는 자신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정재혁은 약을 꺼내 삼켰다. 그는 심장 전문의가 처방한 약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물을 한 잔 마시고 편안한 의자에 앉자 그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재혁은 화면을 확인하고 놀랐다. 서울대병원 김도진 교수였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재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식인가요, 교수님?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을 검토하던 중 회장님과 혈액형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조직 적합성 검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초기 결과는 매우 유망합니다. 정재혁은 말을 잃었다. 그는 이렇게 빨리 기증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언제 수술이 가능할까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모든 검사가 통과된다면 빠르면 3주 후에 수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회장님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3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수술을 받고 새 심장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그는 갑자기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 그녀의 따뜻한 포옹, 그는 살아야 했다. 은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정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박소희와 은지를 만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싶었다. 법무팀에서 준비한 서류들이었다. 10시 정각 박소희와 은지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은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녀는 정재혁을 보자마자 밝게 웃었다. 물고기 아저씨, 그녀가 기쁘게 외쳤다. 정재혁은 미소를 지었다. 안녕 은지야, 오늘 아주 예쁘네. 고마워요. 엄마가 아저씨 만나러 간다고 해서 예쁘게 입었어요. 박소희는 딸의 솔직함에 약간 당황한 듯했다. 회장님, 갑자기 저희를 부르셔서 무슨 일이신지. 앉으세요. 정재혁이 소파를 가리켰다. 은지야, 저기 수족관에 가서 물고기들이랑 놀아도 돼. 엄마랑 나는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 은지는 기쁘게 수족관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즉시 물고기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안녕 햇님아. 안녕 구름아, 보고 싶었어. 정재혁과 박소희는 소파에 앉았다. 정재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를 올려놓았다. 박소희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과 은지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문제, 가정폭력, 그리고 은지를 지키기 위해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박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제가 당신들을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재혁이 말을 이었다.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안전면에서요. 박소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왜 저희를 도우시려는 건가요? 정재혁은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행복하게 물고기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은지가 저에게 준 것이 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요. 인간성, 아마도 또는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는 다시 박소희를 바라보았다. 제가 얼마 전에 심각한 진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제 인생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제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회사, 많은 돈.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없었죠. 그때 은지가 나타났어요. 정재혁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약간 떨렸다. 그 아이는 제게 안아주었어요. 그 어떤 대가나 기대 없이 그저 제가 슬퍼 보였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요. 박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지는 항상 그래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아이죠. 그래서 제가 당신들을 돕고 싶은 겁니다. 정재혁이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제 남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죠.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법적 보호 조치에 관한 서류입니다. 우리 회사의 법무팀이 당신과 은지를 위한 최상의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 남편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명령, 양육권 문제 모든 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과 은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새 아파트, 은지의 교육,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새로운 경력 기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소희는 완전히 압도된 표정이었다.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회장님. 정재혁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과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은지가 제게 준 것에 비하면요. 박소희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단지 정재혁은 잠시 망설였다. 단지 제가 은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도요. 제가 가족을 느낄 수 있게요. 박소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그 순간 은지가 달려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엄마, 물고기 아저씨, 햇님이가 배고프대요. 밥 줘도 돼요? 정재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물론이지 은지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그들은 함께 수족관으로 가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었다. 은지는 신나서 팔을 흔들며 기뻐했다. 박소희는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재혁은 은지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함께 물고기 먹이를 뿌리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평생 동안 성공과 권력을 추구해왔지만 진정한 기쁨은 이렇게 단순한 순간에 있었다. 그날 오후 정재혁은
김도윤의 후임으로 새로운 부사장을 임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해온 박정훈 상무를 선택했다. 박정훈은 정직하고 충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무엇보다 정재혁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재혁은 새로운 부사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축하합니다, 박 부사장. 정재혁이 말했다.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정훈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정재혁이 계속했다. 저는 곧 큰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이죠. 박정훈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회복될 것입니다. 정재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당신이 회사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제 지시 아래 물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정재혁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방향이요? 정재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네, 저는 우리 회사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박정훈은 놀랐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회장님.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재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정재혁은 자신의 고급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었지만 항상 그렇듯 차갑고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오늘 박소희에게 보여준 새 아파트의 사진들이 있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 은지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 박소희는 처음에는 그런 고급 아파트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정재혁은 그것이 은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설득했다. 결국 그녀는 감사히 받아들였고 다음 주에 이사하기로 했다. 정재혁은 이런 변화가 그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것에 놀라워했다. 불과 일주일 전 그는 냉혹한 사업가였고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는 감정을 보이지 않았고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작은 소녀와 그녀의 엄마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저녁 8시.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박소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혹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은지도 함께요. 답장이 거의 즉시 왔다. 네, 좋아요. 은지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어디서 만날까요? 정재혁은 잠시 생각했다. 고급 레스토랑? 아니, 은지에게는 너무 지루할 것이다. 제 집은 어떨까요? 간단하게 요리해 볼게요. 그는 자신의 제안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요리를 할 줄 몰랐다. 하지만 갑자기 배우고 싶어졌다.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주려 했던 것처럼. 정말요? 좋아요. 제가 도울까요? 박소희의 답장이 왔다. 함께 요리하면 좋겠네요. 내일 6시에 제가 차로 데리러 갈게요. 대화를 마친 후 정재혁은 태블릿으로 간단한 요리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생각했다. 스파게티? 햄버거?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5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는 것이다. 그는 침대에 누우면서 내일을 기대했다. 은지의 웃음소리, 박소희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함께 요리하는 모습.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온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수술은 성공할 것인가? 그는 은지와 박소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김도윤은 정말로 순순히 물러설 것인가? 정재혁은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려 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행복함을 느끼고 싶었다. 내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저녁 정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떠났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운전기사에게 고급 식료품점에 들러달라고 부탁한 그는 한참을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재료들을 고르는 데 시간을 보냈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신선한 파스타와 소스 재료, 샐러드용 채소, 그리고 은지를 위한 아이스크림까지 꼼꼼하게 구매했다. 집에 도착한 정재혁은 요리사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파스타 요리법을 배웠다.
그의 펜트하우스에는 전속 요리사가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요리하고 싶었다. 요리사는 정재혁이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놀랐지만 친절하게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회장님, 손님들이 도착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리사가 물었다. 정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쉬세요. 저희끼리 해볼게요. 요리사가 떠난 후 정재혁은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평소에 딱딱한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바지를 선택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모습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은 그는 더 젊고 부드러워 보였다. 6시 정각, 그는 박소희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은지가 그를 보자마자 기쁜 표정으로 달려왔다. 물고기 아저씨,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오늘 같이 요리한대요. 저 요리 잘해요.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정재혁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오늘 네가 나한테 요리 좀 가르쳐 줄래? 네, 은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박소희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다. 그녀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다. 안녕하세요, 정재혁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정재혁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정재혁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차 안에서 은지는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어디에 사는지, 집이 크냐고, 물고기도 있냐고. 정재혁은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40층에 위치한 그의 집은 서울 정영이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했다. 특히 거실의 통유리창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와, 아저씨 집은 하늘에 있네요. 은지가 유리창으로 달려가며 외쳤다. 정재혁은 웃었다. 네가 좋아할 것 같았어. 박소희는 여전히 현관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명백히 이렇게 호화로운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해 보였다. 들어오세요. 정재혁이 그녀에게 말했다.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친구로서 초대한 겁니다. 박소희는 작게 미소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 빨리 와서 봐요. 서울이 다 보여요. 은지가 외쳤다.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정재혁은 미리 준비해둔 요리 재료들을 보여주었다.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소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은지도 도울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은지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저는 야채 씻는 거 담당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정재혁은 파스타를 삶는 방법을 배웠고 박소희는 토마토 소스를 만들었다. 은지는 약속대로 야채를 씻고 접시를 놓는 일을 도왔다.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실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는 요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정재혁이 고백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제빵점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려 하셨죠. 하지만 제가 너무 바빴어요. 공부, 그리고 나중에는 사업으로. 아버지가 제빵점을 하셨어요. 박소희가 놀라서 물었다. 정재혁 씨가 원래 부유한 가정 출신이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정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희는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아버지의 작은 제빵점으로 우리 가족이 살기에는 충분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박소희가 말했다. 아저씨 아빠는 어디 갔어요? 은지가 순진하게 물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재혁은 은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주 멀리 가셨단다, 은지야. 하늘나라로. 은지의 눈이 커졌다. 하늘나라요? 우리 할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계신데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 정재혁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마 내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가 거기서 만났을지도 모르지. 은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밝게 웃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네요. 정재혁은 놀랐다. 가족? 네, 우리 할아버지랑 아저씨 아빠가 친구니까 우리도 가족이에요. 은지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그 말은 정재혁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래, 은지야, 우리는 가족이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박소희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감사의 빛이 있었다. 파스타가 완성되고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요리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재혁에게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그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했다. 은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자신이 그린 그림들, 좋아하는 동화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들려주었다. 식사 후 정재혁은 은지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을 꺼냈다. 작은 어항이었다. 이건 그가 은지에게 건네주었다. 네가 물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방에 둘 수 있는 작은 친구를 선물하고 싶었어. 은지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물고기예요, 저만의? 그래, 네가 직접 이름도 지어주고 돌봐줄 수 있어. 와, 고마워요, 아저씨. 은지가 기쁨에 넘쳐 정재혁의 목을 끌어안았다. 박소희는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가 정말 좋아하네요. 별 말씀을요. 정재혁이 미소 지었다. 사실 이 어항은 제 아버지가 제 10번째 생일에 주신 것과 똑같은 모델이에요. 제가 찾아보니 아직도 같은 디자인을 만들더군요. 박소희의 눈이 촉촉해졌다.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네요. 저녁 시간이 흐르고 은지는 점점 졸려 보였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정재혁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정재혁은 오래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동화를 기억해내어 은지에게 들려주었다. 아이고, 은지가 잠들었네요. 박소희가 말했다. 이제 우리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재혁은 잠든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다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들은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정재혁은 조심스럽게 은지를 안아들었다. 그녀는 잠결에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 작은 몸무게 그리고 신뢰감이 정재혁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차 안에서 박소희는 침묵을 깼다. 정재혁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은지도 정말 행복해 보였고요.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재혁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오랜만에 진짜 집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수술 받으실 거라고 들었어요. 박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걱정되네요. 정재혁은 잠시 침묵했다. 네, 3주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박소희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우리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은지도 저도. 정재혁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들이 박소희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정재혁은 은지를 조심스럽게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파트 문 앞에서 그는 은지를 박소희에게 건네주려 했지만 은지는 잠결에 그를 더 꽉 껴안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은지의 방까지 데려갔다. 작은 침대에 은지를 눕히면서 정재혁은 그녀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다. 잘 자, 은지야. 아저씨, 은지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내일 또 와요. 그럴게, 약속할게. 그가 속삭였다. 방에서 나오자 박소희가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작은 발코니에 나가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정재혁 씨, 솔직히 말하자면 박소희가 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당신이 왜 갑자기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재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좋은 사람이라 일주일 전만 해도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냉혹하고 무서운 회장님이라고 불렀겠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박소희가 말했다. 특히 진심을 발견했을 때요. 은지 덕분입니다. 정재혁이 말했다. 그 아이의 순수함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별을 바라보았다. 정재혁은 마음이 편안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이었다. 박소희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당신의 전 남편 아직도 당신들을 찾고 있나요? 박소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는지 항상 두려워요. 그가 우리를 찾을까 봐. 정재혁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들을 지킬 거예요.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방법으로. 고마워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민주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제가 더 강합니다. 정재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를 막을 자원이 있어요. 그 순간 박소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창백해졌다. 그 사람인가요? 정재혁이 물었다. 박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번호로 연락해왔어요. 받지 마세요. 정재혁이 말했다.
내일 제 법무팀이 새로운 번호를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전화가 끊어지고 박소희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정재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약속할게요. 그 순간 정재혁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정재혁 씨, 박소희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그가 숨을 고르려 애쓰며 말했다. 가끔 이런 통증이 와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통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져 갔다. 정재혁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다. 병원에 가야 해요. 박소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아니, 괜찮아. 정재혁이 말하려 했지만 더 강한 통증이 그를 덮쳤다. 박소희는 지체하지 않고 응급실에 전화했다. 응급 상황입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가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5분은 정재혁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박소희는 계속해서 그의 손을 잡고 진정하라고 말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빠르게 정재혁을 살펴보고 들것에 눕혔다. 심장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박소희가 물었다. 가족이신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네, 가족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재혁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박소희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따뜻함이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은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박소희와도. 그는 이제 막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 참이었다. 버텨요, 정재혁 씨. 박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이 정재혁의 의식을 붙잡아 주었다. 그는 버텨야 했다. 은지와 박소희를 위해서라도. 병원에 도착한 후 의료진은 빠르게 정재혁을 응급실로 데려갔다. 박소희는 대기실에 남겨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김유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고 나니 김유진은 즉시 병원으로 향하겠다고 말했다. 1시간 후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다. 박소희 씨인가요? 네, 정재혁 씨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수술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앞당겨야 하나요? 막 도착한 김유진이 물었다. 가능한 한 빨리요. 일주일 이내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문제는 적합한 심장 기증자를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박소희와 김유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정재혁의 생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그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적뿐이었다. 지금 그를 볼 수 있을까요? 박소희가 물었다. 네, 하지만 잠시만요. 그는 지금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박소희는 조심스럽게 정재혁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소에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고 약해 보였다. 정재혁 씨, 박소희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정재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너무 약해 보였다.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말하지 마세요. 에너지를 아껴야 해요. 박소희가 말했다. 은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정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너무 지쳐 있었다. 쉬세요. 박소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지켜볼게요.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정재혁이 다시 잠들자 박소희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김유진과 마주쳤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박소희가 물었다. 정재혁 씨를 위해 무엇이든 할게요. 김유진은 잠시 박소희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처음에 박소희가 정재혁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서 보이는 진정한 걱정과 배려를 보니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김유진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기증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그건 의료진의 일이고, 그럼 우리는 정재혁 씨가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어줘요. 박소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번갈아 가면서요. 김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당신과 은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보였죠. 박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도 그를 많이 생각해요. 특히 은지는 정재혁 씨를 정말 좋아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두 여성은 병원 대기실에 남아 정재혁의 상태를 지켜보았다. 바깥 세상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병원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정재혁의 생명이 실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삶도 함께 멈춰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박소희는 은지를 깨우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밤새 병원에서 정재혁 곁을 지키다 새벽에 잠시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떻게 은지에게 물고기 아저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야 할지 그녀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다. 은지야, 일어날 시간이야. 박소희가 부드럽게 딸의 이불을 걷어냈다. 은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어항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정재혁이 선물한 물고기가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햇님이랑 잘 잤어요. 물고기 아저씨가 준 선물이에요. 박소희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은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은지가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물고기 아저씨가 어제 밤에 많이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 박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오늘은 유치원에 가지 않고 엄마랑 아저씨를 병원에 문병 가볼까? 은지의 눈이 커졌다. 아저씨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네, 좀 많이 아프셔. 박소희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료하고 계셔. 우리가 가서 응원해드리면 아저씨가 더 빨리 나아질 거야. 네, 빨리 가요, 엄마. 은지가 급하게 일어나며 말했다. 아저씨한테 제 물고기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소희는 미소 지었다. 그럼 얼른 준비하자. 그리고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아저씨가 지금은 많이 약해 보일 수 있어. 놀라지 마, 알았지? 은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아저씨를 위로해 드릴게요. 1시간 후 박소희와 은지는 병원에 도착했다. 김유진이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이후로 상태가 어떠세요? 박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직 위험한 상태지만 밤새 큰 변화는 없었어요. 김유진이 대답했다. 그녀는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 은지야. 정재혁 회장님을 만나러 왔구나. 네, 아저씨한테 제 물고기 사진 보여주러 왔어요. 은지가 자신의 작은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녀는 직접 그린 그림과 어항의 사진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박정훈 부사장이 몇몇 임원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정재혁의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진 것 같았다. 박소희 씨, 박정훈이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회장님의 상태가 어떻다고 들으셨나요? 아직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지금 회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정훈이 말했다. 그의 시선이 은지에게 향했다. 이 아이가 네, 제 딸 은지예요. 박소희가 소개했다. 정재혁 씨와 특별한 친구가 되었어요. 박정훈은 은지에게 미소 지었다. 안녕, 은지야. 회장님이 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단다. 아저씨가 빨리 나아야 해요. 은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도와줄 거예요. 박정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다. 그는 박소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께 좋은 친구가 생겨서 다행입니다. 그들은 중환자실 입구에 도착했다. 의사가 막 정재혁의 병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김 교수님, 김유진이 다가가 물었다.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도진 교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식 수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기증자는요? 박소희가 물었다. 아직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혈액형과 기본적인 조직 적합성이 맞는 몇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관건이에요. 아저씨 볼 수 있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교수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너가 은지구나. 회장님이 의식이 있을 때 내 이름을 부르셨단다. 은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래, 회장님에게 너는 특별한 친구인가 보구나. 김 교수가 미소 지었다. 잠깐만 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회장님이 피곤해질 수 있단다. 박소희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정재혁의 병실로 들어갔다. 정재혁은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가 그의 입과 코를 덮고 있었다. 은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물고기 아저씨.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재혁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 인식의 빛이 스쳤고 약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햇님이가 잘 지내요. 은지가 자신의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제가 그림도 그렸어요. 아저씨랑 햇님이랑 저랑 엄마랑 같이 있는 그림이에요. 정재혁은 천천히 손을 뻗어 은지의 그림을 받았다. 그림에는 4명의 인물이 손을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물고기들이 그려져 있었다. 단순한 아이의 그림이었지만 정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그가 산소 마스크 아래서 약하게 말했다. 아저씨, 빨리 나아야 해요. 은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또 같이 요리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정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좀 쉬세요. 박소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매일 올게요. 그들이 병실을 나온 후 박소희는 김 교수에게 다가갔다. 교수님, 정말 기증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이식 네트워크에 긴급 요청을 보냈고 회장님의 회사에서도 자발적인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박소희가 갑자기 물었다. 김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소희 씨, 심장 이식은 기증자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심장을 기증할 수 없어요. 아, 물론이죠. 박소희가 당황해하며 말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김 교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분명 힘이 될 거예요. 박소희와 은지는 그날 오후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다. 은지는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정재혁을 위한 격려 카드를 더 만들었고 박소희는 김유진과 함께 회사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많이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김유진이 말했다. 갑자기 이렇게 친해지신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박소희는 미소 지었다. 저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정재혁 씨의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런 능력이 있죠.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 보여요. 김유진이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지는 병원 로비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네, 은지는 항상 그랬어요. 힘든 시간에도 늘 빛처럼 밝았죠. 박소희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다. 갑자기 김유진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한 후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박소희가 물었다. 김도윤이 회사로 돌아왔어요. 김유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이 위험한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이사회를 다시 소집했대요. 회장님이 의식이 없는 동안 회사를 인수하려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박소희가 분노하며 말했다. 정재혁 씨가 새 부사장을 임명했고 김도윤은 이사회의 몇몇 멤버들을 설득한 것 같아요. 회장님이 심각한 상태이니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요. 박소희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로 가야겠어요. 김도윤을 막아야 해요. 하지만 당신은 김유진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저는 정재혁 씨의 친구예요. 박소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무엇을 원할지 알아요. 그들은 서둘러 병원을 나왔다. 은지는 병원 자원봉사자 선생님과 함께 있기로 했다. 김유진의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는 동안 박소희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평생 청소부로 일해왔고 커다란 회의실에서 중역들을 상대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정재혁을 위해 용기를 내야 했다. 천하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 이사회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 김유진은 박소희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잠시만요. 김유진이 문을 열며 외쳤다. 이 자리에 정재혁 회장님의 대리인이 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김도윤은 테이블 상단에 서서 발표 중이었고 그의 표정은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그가 소리쳤다. 대리인이라니?
박소희가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에 청소부 유니폼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서 가장 초라해 보였다. 이게 누구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저는 박소희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곧 자신감을 찾았다. 정재혁 회장님의 친구입니다. 김도윤이 비웃듯 웃었다. 친구? 회장님에게 친구가 있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회사 청소부 아닌가요? 박소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이 회사의 청소부입니다. 그리고 정재혁 씨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가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다른 이사가 물었다. 회장님은 제게 김도윤 부사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박소희가 계속했다. 그가 어떻게 회장님의 약점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외지사로 발령받았는지. 회장님은 이미 박정훈 씨를 새 부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김도윤이 말했다. 회장님이 지금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임시적으로라도. 회장님은 의식이 없지만 그의 의사는 분명합니다. 박정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회장님은 저에게 명확한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그의 회복까지 제가 회사를 이끌라고요. 김도윤 씨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회장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김도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박소희가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권력 다툼이 아니라 정재혁 회장님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모든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소희 씨 말이 맞습니다. 한 나이든 이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은 회사의 미래보다 회장님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김도윤 씨, 당신은 이미 런던 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회장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다. 심장 기증자를 찾는 것을 포함해서요. 김도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다. 그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박소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회장님과 무슨 관계든 이 회사는 결국 내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은 정재혁 씨가 직접 결정할 일입니다. 박소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김도윤이 회의실을 떠난 후 이사들은 박소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정재혁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박소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훈이 말했다. 회장님이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박소희가 말을 이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이길 바랐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소희는 김유진과 함께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회사를 나섰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세요? 김유진이 물었다. 제 전 남편이요. 박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떻게 또 새 번호를 알았는지. 김유진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받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게요. 그들이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박소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가 어떻게든 저희를 찾아낼 것 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정재혁 회장님이 당신과 은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셨어요. 김유진이 말했다. 새 아파트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소희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은지가 있는 병원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의사들이 정재혁의 병실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그녀가 김 교수에게 다가가 물었다. 김 교수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있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잠재적 기증자를 찾았어요. 지금 최종 검사를 하고 있지만 초기 결과는 매우 유망합니다. 정말요? 박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제 수술이? 모든 검사가 통과되면 48시간 내에 수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박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48시간. 이제 정재혁의 생명은
그 짧은 시간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은지를 찾기 위해 병원 로비로 향했다. 딸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은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자원봉사자 선생님만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은지는 어디 있나요? 박소희가 다급하게 물었다.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자원봉사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박소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아버지요? 어떻게 생긴 분이었나요? 자원봉사자가 설명하는 인상착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전 남편 김민준이었다. 은지를 데리고 어디로 갔나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나가는 길로 가셨어요. 은지는 처음에는 좀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그분이 뭔가 속삭이니까 따라갔어요. 박소희는 즉시 출구로 달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공포로 가득 찼다. 민준이 어떻게 은지의 위치를 알았을까? 어쩌면 그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일까? 병원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주차장 주변을 필사적으로 살폈다. 그때 멀리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박소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주차장 구석에서 김민준이 은지의 손을 잡고 차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은지는 저항하며 울고 있었다. 민준, 박소희가 외쳤다. 은지를 놔줘. 김민준이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다. 네가 어디에 있는지 드디어 찾았군. 그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을 데리고 도망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은지가 이 틈을 타 손을 뿌리치고 엄마에게 달려왔다. 박소희는 딸을 품에 안고 뒤로 물러섰다. 더는 우리를 괴롭히지 마, 민준.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린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 법적 보호? 김민준이 비웃었다. 누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지? 그 부자 친구. 그가 널 사들였나 보군. 물고기 아저씨는 우리 친구야. 은지가 갑자기 외쳤다. 아저씨는 아빠랑 달라요. 아저씨는 우릴 때리지 않아요. 김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꼬마야. 충분해요, 민준. 박소희가 말했다. 여기는 병원이에요. 경비원들이 곧 올 거예요. 그냥 가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민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소란에 주목하고 있었고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이를 갈았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내 딸이고 내가 데려갈 거야. 네가 어디에 숨어도 찾아낼 테니까. 그는 빠르게 자신의 차로 돌아가 출발했다. 보안 요원들이 박소희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부인?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소희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제 전 남편이에요. 딸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신고할까요? 보안 요원이 물었다. 네, 부탁드립니다. 박소희가 말했다. 그리고 병원 내부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보안을 강화해 주세요. 은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여전히 떨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무서워요. 아저씨한테 가고 싶어요. 그래, 아가. 박소희가 딸을 위로하며 말했다. 지금 아저씨한테 가자. 아저씨가 좋은 소식이 있대. 그들이 병원 내부로 돌아왔을 때 김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소동이 있었다고 하던데. 제 전 남편이 은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박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김유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즉시 추가 보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혁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박소희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방금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당신을 찾고 계세요. 그들은 서둘러 정재혁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정재혁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이제 산소 마스크 없이 앉아 있었다. 정재혁 씨, 박소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은지가 기쁘게 외쳤다. 정재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내 두 천사가 왔구나. 기증자를 찾았대요. 곧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래요. 박소희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단 당신들이 괜찮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유진이 뭔가 소동이 있었다고 하던데. 박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민준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은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정재혁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다. 다치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우린 괜찮아요. 하지만 그가 우리를 찾았다는 것이 걱정이에요. 정재혁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 누구도 당신들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그보다 당신이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박소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정말 걱정했어요. 저도요, 아저씨. 은지가 침대 가까이 다가와 정재혁의 손을 잡았다. 빨리 나와서 우리 집에 놀러와요. 혜님이가 아저씨 보고 싶어 해요. 정재혁은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럴게, 은지야.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킬게. 그들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재혁은 회사 상황에 대해 물었고 박소희는 김도윤과의 대치 상황과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당신이 그렇게 용감하게 나서다니. 정재혁이 감탄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저희를 위해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소희가 미소 지었다. 의사들이 들어와 정재혁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전 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모든 검사가 잘 진행되면 내일 저녁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수술 전에 법무팀을 보내주세요. 정재혁이 김유진에게 말했다. 몇 가지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회장님. 김유진이 대답했다. 방문 시간이 끝나갈 무렵 박소희와 은지는 정재혁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은지는 정재혁에게 작은 종이 접기별을 건넸다. 이건 행운의 별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수술할 때 옆에 두면 아저씨가 빨리 나을 거예요. 정재혁은 감동한 표정으로 별을 받았다. 정말 고마워, 은지야. 이 별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정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다. 그는 은지의 종이별을 가슴에 가까이 들었다. 내일 그는 새로운 심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장으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은지와 박소희와 함께하는 삶.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그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특별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정재혁의 심장 이식 수술은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되었다. 최고의 의료진이 소집되었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박소희와 은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수술 전 정재혁을 만나고 싶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정재혁은 이미 수술 가운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물고기 아저씨! 은지가 기쁘게 외치며 달려갔다. 안녕, 은지야. 정재혁이 미소 지었다. 오늘 아주 예쁘게 입었구나. 은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작은 리본이 달려 있었다. 아저씨가 수술하고 나면 보면 좋을까봐 예쁘게 입었어요. 그녀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정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고마워, 은지야. 박소희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긴장되세요? 조금요. 정재혁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이상하게도 이제는 평온함을 느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박소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옆 테이블에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수술 전에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박소희가 궁금해했다. 어제 법무팀이 준비한 서류들입니다. 정재혁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은지를 위한 교육 신탁 기금입니다. 그녀의 미래 교육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 두었어요. 박소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재혁 씨, 이건 너무 과분해요. 두 번째는 정재혁이 계속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직책을 마련했어요. 천하그룹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박소희는 말을 잃었다. 저는 당신의 경험과 강인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재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물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됩니다. 아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박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혁이 세 번째 서류를 건넸다. 이것은 김민준에 대한 법적 조치입니다. 최고의 변호사들이 당신과 은지의 안전을 위해 모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가 다시는 당신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박소희는 서류를 받으며 깊이 감동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수술해서 깨어났을 때 거기 있어주세요. 정재혁이 미소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김도진 교수와 수술팀이 병실에 들어왔다. 준비되셨습니까, 회장님? 이제 수술실로 모셔야 합니다. 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정재혁의 손을 꼭 잡았다. 아저씨, 약속해주세요. 꼭 돌아온다고요. 정재혁은 은지의 작은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약속할게. 은지야, 반드시 돌아올게. 간호사들이 정재혁의 침대를 밀어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박소희와 은지는 복도에서 그를 배웅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정재혁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사랑해요. 그가 작게 속삭였다.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정재혁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 동안 사랑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에게 약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다. 사랑은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큰 힘이었다. 수술은 8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박소희와 은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김유진과 박정훈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도 함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높아졌지만 모두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특히 은지는 놀라운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정재혁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종이접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저씨가 깨어나면 선물해 줄 거예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도진 교수가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발표했다. 물론 아직 위험한 시기가 완전히 지난 것은 아니지만 새 심장이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회복실로 옮겨졌고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방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박소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은지는 기쁨에 찬 함성을 질렀다.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박소희가 물었다. 중환자실에서 24시간 관찰한 후 상태가 안정적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다. 내일부터 짧은 면회가 가능할 거예요. 그날 밤 박소희와 은지는 병원 근처 호텔에서 묵기로 했다. 회사에서 준비해준 방이었다. 둘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박소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정재혁과 함께 있었다. 엄마, 아저씨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은지가 어둠 속에서 물었다. 그럼 물론이지, 박소희가 대답했다. 아저씨는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은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엄마,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박소희는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은지야, 그게 무슨... 아저씨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저씨를 사랑하잖아요. 은지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명확했다. 우리가 가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소희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정재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가 정재혁을 걱정하고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가 은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분명했다. 글쎄 은지야,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금은 아저씨가 빨리 나아지는 것이 중요해. 알았어요, 엄마.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 되고 싶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김 교수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회장님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새 심장이 아주 잘 기능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박소희가 희망에 차 물었다. 네, 하지만 짧게요. 아직 많이 약하신 상태입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다. 그들은 중환자실로 안내되었다. 정재혁은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얼굴색은 수술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그는 박소희와 은지가 들어오자 약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들이 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아저씨! 은지가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아저씨 얼굴이 예뻐졌어요. 정재혁은 웃음을 터뜨리려다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고마워, 은지야.
괜찮으세요? 박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그저 웃을 때 조금 아플 뿐이에요. 정재혁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들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선물이에요. 은지가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넸다. 제가 만들었어요. 정재혁이 상자를 열자 작은 종이 심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게 뭐지? 그가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다. 새 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은지가 순진하게 설명했다.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걸 쓸 수 있게요. 정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정말 특별한 선물이구나, 은지야. 평생 간직할게. 그들의 짧은 면회 시간 동안 정재혁은 회사 소식에 대해 물었고 박소희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박정훈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었고 김도윤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리고 김민주는요? 정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박소희가 말했다. 병원 감시 카메라에 그가 은지를 데려가려는 모습이 찍혔고 접근 금지 명령이 즉시 내려졌어요. 당신의 법무팀이 모든 것을 처리했죠. 정재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군요. 이제 당신들은 안전합니다.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러 왔을 때 은지는 떠나기를 망설였다. 아저씨, 내일 또 올게요. 그때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을 거래요. 기다릴게, 은지야. 정재혁이 미소 지었다. 박소희는 정재혁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푹 쉬세요. 우리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정재혁의 회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의사들은 그의 강한 의지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수술 후 일주일 만에 그는 이미 병실 주변을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그 일주일 동안 박소희와 은지는 매일 병원을 방문했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을 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함께 있었다. 정재혁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수족관의 물고기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은지의 유치원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모든 일상적인 대화가 정재혁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었다. 수술 후 열흘째 되는 날, 김도진 교수는 정재혁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회장님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상태라면 다음 주에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정재혁이 기쁘게 물었다. 네, 물론 집에서도 조심해야 하고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지만 병원에 더 머무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정재혁은 박소희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퇴원 후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아직 모든 것을 하기 어려울 테니 당신과 은지가 잠시 제 집에서 지내주면 어떨까요? 물론 각자 방이 있고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있어요. 박소희는 놀랐지만 이미 그녀와 은지는 새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방해되지는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재혁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오히려 당신들이 있어야 제가 더 빨리 회복될 것 같아요. 은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 엄마, 우리가 물고기 아저씨네 갈 거예요. 해님이도 데려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정재혁이 웃으며 대답했다. 해님이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줄게. 그날 밤 박소희는 호텔 방에서 이 제안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정재혁에게 감사했고 그를 돕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정재혁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과 행복을 느꼈다. 그가 아플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정재혁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저희가 당신을 도울게요. 은지도 정말 좋아하고요. 정재혁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이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퇴원 당일 정재혁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왔지만 차에 타기 전에 일어서서 걷겠다고 고집했다.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거니까 내 발로 걸어가고 싶어요. 박소희와 은지가 그의 양옆에서 부축하며 천천히 차까지 걸었다. 병원 직원들과 몇몇 기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재혁의 심장 이식 수술과 극적인 회복은 큰 뉴스가 되었다. 회장님, 새로운 심장으로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정재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정재혁은 박소희와 은지를 바라보았다.
제 회사의 방향을 바꿀 예정입니다.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제 개인적인 삶도 변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그의 말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냉철한 사업가로 알려진 정재혁의 이런 변화는 모두에게 놀라움이었다. 채탄 후 그들은 정재혁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은지는 창밖 풍경에 신나하며 질문을 쏟아냈고 정재혁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정재혁은 그들에게 방을 보여주었다. 은지를 위해 특별히 꾸민 방에는 작은 침대와 장난감들, 그리고 커다란 수족관이 있었다. 우와, 이게 다 제 거예요? 은지가 놀라서 물었다. 그럼 다 너를 위한 거야. 정재혁이 미소 지었다. 해님이도 여기서 새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박소희의 방은 넓고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창문에서는 서울의 아름다운 전망이 보였다. 이건 너무 과분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재혁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테라스에서 식사를 했다. 의사의 지시로 정재혁은 건강한 식단을 따라야 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은지가 건강한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식사 후 은지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다. 박소희와 정재혁은 테라스에 남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재혁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박소희가 말했다. 그런가요? 정재혁이 미소 지었다. 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냉철하고 무서운 회장님이셨는데 지금은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정재혁이 궁금해했다. 지금은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은지가 정말 좋아해요. 저도요? 정재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박소희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제가 당신과 은지를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어요.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저 차가운 회장실에서 혼자 일하다가 쓸쓸히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박소희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는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당신과 은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가족이 되고 싶어요. 박소희의 눈이 커졌다. 이 정재혁 씨, 너무 성급했나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소희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은지가 어제 물고기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될 수 없냐고 물었어요. 정재혁은 놀랐다가 곧 미소 지었다. 정말요? 그 아이는 항상 놀라워요. 저도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박소희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정재혁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이제는요.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별을 바라보았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3개월 후 정재혁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회사로 복귀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했다. 그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고 직원들을 존중하며 대했다.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천하그룹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정재혁은 회사의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 활동에 할애했고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자했다. 박소희는 그 센터의 이사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김민준의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에게 영구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 그가 다시 접근하려 할 때마다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은지는 이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밝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정재혁, 박소희, 그리고 은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은지는 정재혁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는 그 호칭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정재혁의 새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이 기적적이라고 말했지만 정재혁은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믿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차갑고 냉정했던 그는 이제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재혁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박소희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고
은지는 비밀스럽게 그를 도왔다. 그들이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벤치에 앉아 정재혁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박소희,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과 은지가 제게 준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묻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실래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다. 박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정재혁 씨.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는 가족이었지만 이제 정식으로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들이 키스를 나누는 순간 은지가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뛰어나왔다. 만세,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정재혁은 은지를 들어올려 안아주었다. 그래 은지야,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의 가슴 속에서 새 심장이 사랑으로 가득 차 힘차게 뛰고 있었다. 한때 그의 제국은 두려움 위에 세워졌지만 이제 그것은 사랑과 연민의 제국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포옹. 아저씨, 안아줄까요? 라는 작은 소녀의 순수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정재혁은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그는 박소희와 은지에게 자신의 아버지, 제빵사였던 따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상실이 그를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그가 감정을 억누르며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는지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가 말했다. 이제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요. 박소희는 그의 손을 잡았고 은지는 그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정복해야 할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가족이 함께 살아갈 집이었다. 사랑해요. 정재혁이 말했다. 이제 그 말은 그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우리도 사랑해요. 박소희와 은지가 함께 대답했다. 그의 40층 사무실의 수족관 속 물고기들, 은지가 이름 붙인 해님과 구름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의 시작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한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한 남자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그의 제국을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변화시킨 이야기의 증인들이었다. FIMTA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재혁, 박소희, 그리고 작은 은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안아줄까요? 라는 단순한 질문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두려움 위에 세워진 제국을 연민과 보호의 유산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우리는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